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이준유 원장님께서 아직 우주에 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 우주인 선발했던 게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저 앞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갈 뻔했다가 나중에 교체가 됐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보러 여러 가지 감회가 저도 막 가슴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의 그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했던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에이틴벤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 제조 분야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 수요사와 공급사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올리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견적을 제출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조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플랫폼인데, 미래 언젠가는 우리 플랫폼에서 우주 관련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돼서 나중에 저기 엑시엄 스페이스 쪽에 가서 유인 우주 관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작년 제가 뭐 여러 가지 적어왔습니다만, 아까 조항희 센터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드려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 짧게 해줘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뭐 적어온 내용들은 거기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 같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작년 한 해가 사실 유인우주, 민간 유인우주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유인우주 선으로 개발됐던 그런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 해서 만든 그런 우주선, 그리고 뭐 블루 오리진, 그리고 스페이스 X 이런 데서 우주선을 통해서 유인 우주 관광객들이 그 우주 관광을 시작했던 해가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에서 그 버진 갤럭틱의 창업자인 리차드 브랜슨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그 우주 관련 CEO 그룹 중에서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고, 그 바로 이어서 그 제프 베조스가 자기 동생이랑 같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을 했고, 아직 일론 머스크는 본인은 가진 않았지만 스페이스 X 통해서 한 4명 정도 그 민간 우주인을 싣고 궤도 비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작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차드 브랜슨이 우주 비행을 성공하고 나니까 그 트위터에 그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러시아에서 이제 우주인 훈련 받으면서 알게 됐던 그런 우주인들도 막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제가 잘 모르는 문구가 하나 딱 달리더라고요. 거기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뭐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페르 아두와 아드 아스트라 이런 문구가 딱 달려서 이게 뭔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게 뜻이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뭐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버진 갤럭틱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때 스페이스쉽 1이라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처음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게 18년 전입니다. 2004년이에요. 18년 전에 처음 우주선을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고 나서도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우주선을 개량하면서 그동안 계속 테스트 플라이트를 쭉 진행해 왔었고, 중간에 사실 사고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파일럿이 뭐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과 뭐 사람의 생명까지 담보하면서 이렇게 우주 개발을 지속해 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18년 전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사실 개발의 시작은 아마 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켜켜이 쭉 쌓아온 것들이
이제 민간 우주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으로 작년에 집약돼서 쭉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저 어디 가서건 이제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까 쭉 센터장님께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이미 그런 씨앗들이 쫙 뿌려져 있는데, 이거 너무 성급하게 그 과실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어쨌든 후발주자이긴 하니까, 근데 후발주자의 또 이점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25년씩 걸렸던 것들 아마 압축적으로 민간에서도 우주 개발을 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과 룸을 주면서 이 민간에서 우주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꿔주고 양분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5년 전에 그 개발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할 무렵에 미국에서 상이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라는 상이. 예. 이 상이 누가 피터 디아멘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피터 디아멘디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주에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쳤냐면 우주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폴로가 달에 갈 때쯤에 이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우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래서 막 MIT 가서 전공도 하고, 뭐 전공도 몇 개 해갖고 그 MD 의사 자격증도 있고 별의별 하여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딱 성장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미국에서 달에 사람을 안 보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가 이제 사람을 안 보내니까 우리 뭐 못 가겠다,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정부가 안 가면 우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운동이 시작됐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아폴로의 고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폴로의 고아, 오펀즈 오브 아폴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우주에 가기 위해서 그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과 함께 그 당시 소련이 갖고 있던 미르라는 우주 정거장을 인수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사람이 뭐 무중력 항공기 회사도 운영하고, 뭐 나중에 만든 상이 엑스프라이즈입니다. 민간에서 3명의 사람을 싣거나 무게를 그만큼 해당하는 무게를 싣고 100km를 찍고 돌아와서 2주 안에 똑같은 비행을 해내면 뭐 한 100억 정도를 주겠다, 10 밀리언 달러 주겠다, 이런 상을 건 게 25년 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100억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뭐 그 금액을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상을 걸어 놓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그 우주선 만들겠다는 회사들이 막 등장을 해서 진짜 우주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실을 맺어서 8년 후에 그 스페이스십 1 버진 갤럭틱에서 그 최초로 그 민간에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그런 리소스들을 끌어모아서 뭐 우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토양, 그런 앙트르프러너십,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페리지 도켓 같은 데서도 이제 어린 친구들이 카이스트의 아주 어린 친구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등장할수록 우리가 민간에서 우주에 가는 게 훨씬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상상력,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상력이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랜만에 우주 얘기 들으면서 너무나 이제 그 상상력이 자극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득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러시아 갔다 와서 강의 돌아다니면서 여기에서 우주인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은 손을 아무도 안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이 상상력의 지평이 닫혀 있다. 그걸 열어줘야 된다.
민간이 우주로 가게 해주고 앙트로프레너십을 더 발휘하게 해주고 이런 토양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주환봉입니다. 아까 조항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대 자력 발사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7대라는 게 이제 위성 발사한 순서대로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가 있는데 유럽도 사실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가 발사를 했지만 그냥 유럽은 통상 한 나라로 쳐가지고 이제 7대 발사국이고요. 그리고 근데 어떤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이란, 북한도 사실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했지만 이제 북한 등은 이제 300kg 이하기 때문에 실용위성 발사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고 국가적으로 계획을 한 거는 1996년 이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제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획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가계획으로 설정한 지 이제서야 이제 그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가 지금 우주 경제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주 개발은 아까 조항희 센터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민간이 아예 주도하는 혁신으로 가는 신산업 창출 단계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페이스 그러지만 정부는 다양한 고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위험 부담하는 수준에 달한 국가는 아직까지는 미국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유로 컨설터에서 이제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한 4천억 달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서비스는 위성 활용 쪽에서 이제 대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체나 발사체 제작 부분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경 우주 산업은 약 11,000억 달러 수준에 이제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나아가지고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7,000억 달러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해야 되고요. 근데 국내 우주 산업은 국내 우주 산업 이제 실태는 이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하고 우주기술진흥협회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3조 3천억 규모로 한 1% 규모에 불과하고 GDP 대비 우주 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세계 12위입니다. 연간 정부 예산이 민간 쪽으로 한 7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산 비중은 한 12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학자들은 우주를 단순히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우주가 이제 타 산업에 파급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봐야 된다. 넓은 광의의 의미로 우주 경제를 측정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수단 GDP 정대 효과가 한 2,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4, 그리고 파급 효과는 한 3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주 경제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계획상 우리나라 우주 기업의 우주 개발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주로 소형위성, 초소형위성 중심으로 한 170기를 개발하고 그에 관련한 대부분의 발사도 국내 발사체로 하려고 하는 국내 발사체 발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 실태 조사하면 우리나라 참여 기업이 한 390개 되지만 대부분이 이제 위성이나 발사체 제작보다도 우주 활용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우주만 하는 기업보다도 이제 전기전자 제조를 다 같이 하면서 우주 기업들 내부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주 분야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의 기업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국가 계획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내 우주 개발에 대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헤리티지를 계속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안정적 수요를 아직까지는 정부가 창출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가 수요 말고도 기술 겸정 위성 등의 개발도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 개발 거버넌스 우주청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주가 뉴스페이스 그래도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여전한데요. 사실 미국 스페이스X가 등장하고 스페이스X가 부흥하게 된 거에는 우주인과 화물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실어 나르는 임무를 민간 기업에서 맡겨가지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의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X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주 활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우주청이 이제 아주 급속하게, 물론 규모는 한 50 내지 60년 규모이지만 아주 급격하게 우주청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로 이제 룩셈부르크나 호주 등 2018년에 창립되는 등 우주청 설립 범위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진 우주청이 어떤 임무를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기술 개발, 국제협력, 그리고 우주정책 수립 집행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우주청들의 임무를 보면 상업화라든지 기술 감리, 민군 협력 그러한 기능을 이제 우주청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우주청 기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미국 나사나 캐나다 스페이스 에이전시처럼 그 정부 조직, 공무원 조직이 이 정책, 사업 관리, 연구 개발을 모조리 다 하는 그런 행태가 있고, 그 중에 연구 개발은 이제 항우연처럼 중국, 영국,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구 개발은 이제 별도의 연구기관을 두는 그런 행태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우주 연구개발 수행기관한테 사업 관리를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해줘서 일부 사업 관리를 맡기는 그런 행태,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스 크네스나 독일 DLR, 일본 작사 등 있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이거 행정적, 기술적, 과학문화적 특성에 맞게 우주청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한정된 예산을 분야별로 집중 투자하는 캐치업에서 포스트 캐치업으로 나아가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주 경제를 이제 세계적으로 정의한 기구는 OECD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주 경제의 범위라든지 규모가 제대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주 경제를 OECD에서는 우주를 이해하고 관리, 활용하는 위성 발사체를 제작을 하거나 우주 정보를 활용,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인력 및 예산의 투자 등 재원의 사용을 의미한 이게 우주 경제다라고 이제 유일하게 OECD가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항우연 방문 시에도 우주 경제를 번영시키겠다고 이제 비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청 시설도 우리나라 지금 12대 기존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만 주력 산업으로서의 우주 경제를 개척하는 밑바탕으로서 우주청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의 장종진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카이가 현대대우, 삼성이 3사가 99년에 통합을 했었고요. 제가 2000년 3월에 처음으로 카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제일 이제 담당했었던 업무가 아리랑 2호, 다목적 2호의 위성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쭉 위성 쪽에 근무를 하면서 위성 개발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이제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김종무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성탄절에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만원경이 발사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에서 지난 7월 12일에 한국 시간으로 7월 13일에 이제 처음으로 촬영한 우주의 모습을 일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예전에 허블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깊은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주는 우리가 이제 미지의 세계로 생각했었던 분야가 아니라 적극적인 탐사의 공간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 우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주 산업은 말씀드렸듯이 우주 기기 제작이나 발사 서비스, 그 다음에
지상국에서 위성을 운용하는 거나 활용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해외 우주 선진국에서는 이 각각의 그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다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 우주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이제 팔로우하고 앞으로는 또 주도적으로 우주 산업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돼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 발전이 하려면 시장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시장에 따라서 산업이 또 보충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해서 앞으로의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성장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또 다양한 아이디어나 활용 서비스 또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위성 통신이라든지 또는 위성의 우주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판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서 그 기업들에서 또한 그 우주 기기에 대한 활용을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더 이제 적극적인 선순환 구조의 뉴스페이스의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그 산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몇 가지의 좀 그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했듯이 강력한 그 우주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과감한 그 기존에 이제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었던 여러 가지 우주 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가 주도로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산업체가 일부 그 용역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그 우주 기술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기술 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등을 통해서 더 그 기술이 파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가 나사라든지 이런 그 과감한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성장했었던 사례를 저희 쪽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산업화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주 관련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우주 기업들은 이제 지역적인 그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그 전문화된 대학이나 이런 대학별로 해서 좀 그 특화 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실제 이제 그 졸업생들이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우주 기기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나 AI 혹은 데이터 퓨전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활용 분야를 개척을 하고 그 활용 분야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우주 인력의 양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그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조성이나 그 다음에 지원을 통해서 그 우주 산업이 시장에서 그 안정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페이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미 정부에서 장기적이거나 또 대량 그 구매 방식의
그런 그 산업화를 통해서 실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조기 산업화 구축에 큰 역할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정부 쪽에서 또 그 대량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도 구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4가지 정도의 우선은 이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또 앞으로의 장기적인 걸음으로 해서 실천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력 있는 뭐 육상 선수라고 하면 육상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이제 거버넌스의 개편은 뼈대를 이제 세우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이전의 이런 것은 이제 핏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그 부분으로 이제 그 파급이 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은 두뇌를 키워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두뇌를 키우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펀딩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연습장을 구축을 해서 그 연습장에서 이제 그 강력한 근육을 키워서 정말 그 더 빠르고 더 멀리 또 더 높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육상 선수가 되듯이 저희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우주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만큼 과감한 실천을 통해서 밝은 우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6월 21일에 이제 그 나로 누리호도 발사했었고, 이제 어제 7월 19일에 KF-21도 비행 시험에 초도 비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과정을 볼 때 실제 이제 이런 큰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항상 응원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그 중요한 그런 사업들은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기업에서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월에, 그다음에 이사장은 7월 초에 엑시엄 스페이스 본사가 있는 휴스턴에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저는 보고만 왔는데 이사장은 이걸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떠 있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모델이고요. 요게 지금 엑시엄 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첫 상용화되는 First Commercialized Space Stati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xiom Space St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의 모델입니다. 이게 4모듈로 되어 있는데요. First 모듈이 2024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SS에 붙습니다. Second, Third 모듈까지 완전히 다 될 때까지 ISS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ISS에 붙여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붙이지 않고 하겠다는 회사들도 3개가 있습니다. 나사에서 뽑을 때 노르트롭 그루먼, 나노렉스, 블루 오리진, 그 회사들은 처음서부터 여기에 붙지 못하고 소위 프리 플라이어 형태로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일정은 저희는 아마 맞추기 힘들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면 제일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 태양광 패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붙이면은 에너지 소스를, 파워 소스를 그냥 갖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파워 모듈이 있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보냅니다. 1, 2, 3 모듈 다 붙인 이후에 이 모듈 하나가 뭐 제가 제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만 길이가 10m가 좀 넘는데 하나가 한 31톤인가 정도 무게입니다. 이게 다 완성되면 그 내부의 면적은 이 ISS 현재 면적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4월에 벌써 엑시엄 스페이스 AX1이라는 미션이 아마 언론 보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4명이 우주에 갔다 왔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가 첫 프라이빗 커머셜 애스트로넛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3명을 포함해서 선장은 원래 이제 나사 출신 우주에 갔다 온 경험이 벌써 5번 된 마이클 로페즈 알레그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나사 우리 엑시엄 스페이스의 부사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캡틴을 하고 나머지 3분은 커머셜 커스터머로 각 55 밀리언을 지불을 했습니다. 5,500만 불. 돈 많은. 그 중에 이제 제일 나이 연장자가 71세, 레리 카너즈라는 미국 빌리언이었는데, 그 친구는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내년에 또 가겠다고 지금 디파짓 해놨습니다. 근데 내년 말에 이제 내년에 2번 또 갑니다. 4명씩 가는데, 내년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우주 애스트로넛이 2명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 다 이제 지불을 했고, 내년 말에는 혹시 탑건 영화 보셨습니까? 탑건 매버릭 재밌죠? 아 영화 무지 재밌더라고. 거기에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올라가게 있습니다. 우주에 가서 우주 영화를 찍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 첫 우주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ISS 자체도 한 40개 정도의 모듈로 됐는데 여기는 이제 메인 모듈이 일단은 4개지만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AX1 미션에도 원래는 한 8일 미션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돌아올 때는 플로리다 코스트에 이제 바다로 떨어지는데 플로리다 코스트의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주일 더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8일어치 내고 15일 있다 왔는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모델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주 산업의 미래가 아니고 현재다. 코앞에 와 있다. 아시다시피 이 ISS는 98년도 말에부터 이제 올라갔거든요. 발사돼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원래 디자인 라이프가 3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30년에는 폐기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서둘러서 이걸 대체할 새로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대한 컨트랙트 비딩을 했던 거고 엑시엄 스페이스가 그걸 이제 땄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프로포즈를 제시한 회사한테 독점적으로 도킹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4월에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일하게 ISS에 액세스가 있는 커머셜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번 이제 올라가고 2024년에 한 번 더 올라갈 건데 사람 4명씩 싣고 거기 올라갈 때는 발사체는 스페이스 X 발사체를 씁니다. 펠컨 헤비. 거기 컨트랙트에서 돈 주면 위에 페일로드는 돈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벌써 앞으로 3번 더 발사할 거를 계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스페이스 X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다른 회사가 올리려도 올릴 수가 없대요. 스페이스 X 벌써 론치가 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누리호 발사하고 이제 8월 3일에는 또 다누리 올라가고 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우주에 관한 보도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받은 우주의 사진 등이 조선일보 뭐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요새는 우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읽고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스트라이크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는 지금 엑시엄 스페이스 잉크 미국에 있는 회사 이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중추적으로 그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중요한 주주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정말 의미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 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는 제가 나로도를 갔었고요. 나로도 발사센터를 방문을 했고 또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 있는 컬버시티에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우리 고산 박사가 말씀하신 엑스프라이즈를 실제로 운영하는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입니다. 아까 그 컨테스트 그 컴피티션을 말씀하시고 1,000만 불 그 상금을 걸고선 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의 주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피터 디아멘디스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스폰서를 구합니다. 그때 1,000만 불을 실제로 제공한 사람이 아누쉐 안사리와 하밋 안사리라는 젊은 이라니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누쉐 안사리는 본인이 실제로 우주인이 돼서 우주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그 아누쉐가 현재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의 CEO입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작년에 LA에서 엑스프라이즈 파운데이션을 방문을 했고 그 친구들이 이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창업자이자 executive chairman이 카말 가파리안이라고 이라니안 아메리칸입니다. 그 둘 다 같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둘 다 10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을 하고 성인이 돼서 계속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이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 엑시엄 스페이스 회사 자체도 2016년에 설립된 오래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제가 조 박사님의 저 슬라이드를 띄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는 저걸 보다가 위에서 셋째 줄에 이리디움이라고 나오고요. 위성 제조사는 탈레스 알레니아. 저 부분에서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이게 다 겹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리디움은 저는 참고로 미국 변호사이고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 7년 동안 미국 상무성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에서 대통령 임명직으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이리디움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는 90년대 중반에 저게 처음 시작됐습니다. 모토로라가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투자를 했죠. 그때 제 상사가 상무성에 있다가 상무성을 그만두고 이리디움의 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망했습니다. 저 회사가. 왜 망했느냐? 실제로 보면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망한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저기에 이제 한 3,000개 위성을 띄우겠다고 했는데 못 띄우고 망했고,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띄우겠다고 하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스페이스X를 통해서 뉴스페이스 회사죠. 발사 비용이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이죠. 30분의 1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많은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리고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탈레스 알레니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ISS를 제조한 회사입니다. 98년도 띄울 때
그리고 그 탈레스 알레니아가 지금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8년에 론치된 ISS는 론치 과정서부터 여태까지 약 1000억 불, 100 빌리언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의 예산은 얼마냐? 혹시 짐작되십니까? 30억 불입니다. 3 빌리언 달러. 3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게 뉴스페이스의 힘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창조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또한 투자가로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ISS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 도킹을 할 수 있다는 것. 경쟁자인 블루 오리진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의 프리 플라이어 형태로서의 스페이스 스테이션 예산은 150억 불입니다. 엑시엄 스페이스 스테이션 예산보다 5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스테이션 왜 중요하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유일하게 인간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엑시엄 스페이스가 띄우는 미션에 초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명 우주인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UAE에서 우주인이 하나 올라가는데 그 우주인은 ISS에 가서 180일을 거주할 예정입니다. 거주하면서 다양한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ISS 제조 시 처음에 참여했던 16개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보다도 모든 산업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덜 발달된 나라인데 우주에서는 더 앞서가려고 막대한 자금과 자기네들의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미리미리 디파짓을 하고 선불을 하고 선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AX 미션의 자리가 한 번 올라갈 때 4석밖에 없고 ISS에서도 총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실제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참여하자고 하면 벌써 다 선점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지금 조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저기에서 6번째 광산 우주정거장은 광산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번 항만 빼고 나머지 다가 실제로 우주정거장에서 가능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6항을 빼고 나머지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노려서 사실 보령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 엑시엄 스페이스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거기서 우주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보령 외에도 미국의 다양한 제약회사와 헬스케어에 관련된 또 병원들이 투자를 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약을 하겠다. 우주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세포 증식 속도가 지구에서보다 최대 5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주에서 하는 많은 산업들과 이 활동들이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최근에 엑시엄 스페이스가 나사로부터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주복 스페이스 수트를 만드는 제조 계약을 획득을 했습니다. 나사가 두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칼린즈 에어로스페이스와 엑시엄 스페이스가 두 회사로 선정되었는데요. 그 두 회사들이 앞으로 나사와 또 본 회사들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사와의 계약 밸류가 약 35억 불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주복 한 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주진 원장님도 비슷한데 조금 틀렸습니다. 1,500만 불입니다. 그 180억이 조금 넘겠죠, 요즘 환율로. 저희들 옷 한 벌 팔면 얼마 남습니까? 보통. 비교가 안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래서 첨단 과학 연구가 됐던, 첨단 제품 제조가 됐던, 데이터 서비스, 소위 클라우드 에지 컴퓨팅이라는 것도 우주에서 할 수 있고요. 인공위성 서비스 자체도 우주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유지 관리, 앞으로는 아마 우주정거장에서 인공위성을 3D 프린터로 제조를 해서 거기서 발사하는, 왜냐하면 거기는 발사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죠.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그게 이제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우주정거장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기회를 가져왔고 꼭 이것을 성사시켜서 대한민국이 정말 다음 단계로 나가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